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취임 선서가 있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이 된 것인데요. 일단 두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여야 의원 입장에서 이제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참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그러한 부분에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경청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좀 경청을 하고 반대의 의견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도 하고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 야당과의 협치에 기반 없이 제1호 법안으로 민생이 아닌 그런 특검법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웠다 이렇게 보고 예. 이렇게 이제 흘리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폭주와 독주의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기간에 강조한 실용적인 거, 외교 이런 부분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한미일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쉬운 점도 조금 말씀하셨고 바라는 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정신없는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인사 추천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제방 국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식 선배님, 의원님 말씀 주셨던 특검법 처리와 관련돼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처리했던 1호 법안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법안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일정대로 처리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특히 이제 총리의 지명 그리고 비서실의 구성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경제 TF를 만들고 해당되는 차관 6명을 어제 긴급하게 경제 파트, 외교 파트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일 잘하고 내부 평가가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급한 인사에 대해서는 시점 관여하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 인사를 해내신 좋은 인사였다라는 평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에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장차관 또 이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 추천제 직접 민주주의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거에서는 인사 문제만큼은 저는 이렇게 노코멘트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왜 잡겠습니까?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지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실패하더라도 똑같이 실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인사권에 대한 책임성까지 이 잘못하면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나는 뭐
저 인사 추천권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 책 조금 잘못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사를 갖던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특정 계파라든지 이념에 휩쓸리지 말고 탕평 국민의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저는 맞춰주는 인사가 되면은 훨씬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도 있고 네.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는데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과연 좀 전문성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신선한 시도고요. 그리고 이거 추천입니다. 추천을 해주시는 것들, 국민들께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참, 행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한 인사, 새로운 포인트의 인사를 추천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재풀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재풀 중에서 정말로 실제 그 행정부처를 장악하고 일을 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자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추천 많이 받으신 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검증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 부처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통치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만한 능력이 검증되신 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추천하면 그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많은 풀을 통해 풀 안에 들어온 많은 분들 중에 검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을 임명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이번에 국민추천제를 대통령께서 바로 발표하신 것은 본인의 공약을 바로 현실화시킨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주권정부로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따박따박 해나가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좀 돋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청와대로의 복귀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도 259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자, 이제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보수라든가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참에 기존에 이제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단점이라든가 이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상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의 그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이 꾸준하게 가야 이게 전통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대통령께서 뭐 공약이 청와대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국민들의 그 바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총론을 국민적인 총론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것을 총의를 묻고 결정을 정책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259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이제 다시 재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서 이것을 잘못했고 어떤 정권에서는 이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우리 국익에 맞게끔 또 국력에 맞게끔 국가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 속에서 정말 그 사랑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좀 이 권위적인 부분에 그 이 국가적인 격을 맞는 품격에 맞는 이런 청와대가 이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이전이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은 것들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속하게 이전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란 극복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첫 단추를 잘못 꼈던 것은 정말로 무리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빠진 양, 누구의 말을 맹신하는 양,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단 하루도 잘 수 없다.
하는 원칙하에서 굉장히 무리한 이전을 했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300몇 억은 굉장히 형식적인 예산이었고 실제로 지휘통제센터를 벙커화하고 그리고 모든 기능을 옮기는데 수조 원의 비용들이 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쇄적 국방부 합참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요. 비용 아까 259억 정도가 얘기가 됐는데 예. 실제로는 연민관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문만 따면 되는 수준이고 관저와 본관, 영빈관 정도는 새로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보안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위기관리센터입니다. 위기관리센터에는 모든 행정망 그리고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치안 관련된 모든 전산망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복귀해서 회복시켜서 대통령 이전이 실질적으로 국가 통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직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강하고 빨리 신속하게 적어도 100일 이전인 9월 11일 이전에 이전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내란, 최상병, 또 김건희 해병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이 대통령 재가로 공포가 됐는데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야당할 때의 스탠스와 지금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이제 120명 정도 이렇게 되면 하나의 검찰청이 몇 개가 더 생기는 꼴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사법, 입법, 행정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재 3대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고 두 분 들어오시기에 앞서서 지금 국민의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 개최하면서 관련 내용 비판의 목소리 높였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미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큰 틀을 심판해 주신 겁니다. 법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심판이 일정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관련돼서 지금 타이밍에 맞지 않다고 지적 주셨는데 그동안 검사들이 해왔던 이 특히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관련된 수사의 지지부진함 오히려 2년이 넘어가는 최상병 수사와 관련돼서는 손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우리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 특검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의 준비 기간, 특검이 임명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준비 기간 포함해서 본활동 90일, 또 추가 기인 30일 정도 계산해 보면 18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출발하는 특검, 세개 특검이 올 연말 안에 정말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내란 사건,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 정말 깨끗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다 해소하는 그런 결과를 내주시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제대로 출발하려면 정말로 이런 3년간의 누적되었던 국정농단과 그리고 국정의 실패들을 전부 다 낱낱이 짚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한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특검법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철회가 됐습니다. 뭐 여기에는 형사소송법도 있었고요.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방송 3법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 쟁점 법안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아마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아마 금요일 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단에게 이것을 넘기는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급속도로 가다 보면은 국민의 반발도 있을 거고 야당의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도 조절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수사지휘권, 검찰권, 징계권까지 이렇게 장관에게 부여되는 사실상 어떻게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할까? 이것으로 이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자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말로 검찰 내부의 징계 이런 거를 맡긴다는 거 이게 상권 분립에 맞나? 그다음에 수사 독립성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에 이게 부합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잘못하면 국민들 속에서 오만과 자만과 교만으로 비출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이게 국회라는 것은 최소한 장치여서 협의, 협치, 통합, 화합 이렇게 해서 가라고 국민들의 이제 대표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소수의 의견도 다수의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이제 정권을 잡았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법안 이런 것도 소수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과 좀 협치를 하고 통합하고 좀 노력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민주당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좀 협치에 이 토론의 장으로 좀 나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하고 같이 수기하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이 좀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원내 지도부 들어서면은 뭐 새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 주신 말씀 맞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해왔던 전임 대표들이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불과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새로운 원내 지도부들이 뽑히게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더 추가로 논의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점검하고 나서 저희가 새로운 지도부들에게 좀 맡기겠다는 의지를 가졌고요. 예. 의원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처리는 좀 미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 말씀 주셨는데 검사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 한 명이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건 상권분립의 문제와도 관계 전혀 없고요. 검찰 징계와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도 지휘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청구권자의 한 사람으로 총장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 일이다. 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두 번째 연기 결정인데 헌법 84조 적용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나는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헌법 84조가 사실은 거기에 재임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진행되어 오는 이런 재판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제가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그러나 헌법학자들이고 뭐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맞느냐 타당하느냐. 이것은 저는 국민 판단에 이미 지금 현재 이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굉장히 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84조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것의 내재적인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임기 기간 내에는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인데 그것에 대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내용이 헌법 84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지금 법원도 선거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뭐 대북송금이라든지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재판들로 지금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만 그 법원의 정신에 따라서 저는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맡아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2년 단위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원래부터 이제 지금 단추가 잘못 꼈어요. 사실은 이제 다수당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이렇게 맡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당이 그러면은 이게 그 국회 다수당 입법 폭규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게 안전장치가 그리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에는 우리는 상하원 제도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원 개념으로 해서 마지막 거기에 관문을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란 말이죠. 이것을 집권당에서 다 이게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소수당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대화에 타협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2년 단위로 그거는 맞습니다. 2년 단위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거는 맞는데 이제 제1당이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대승적 견지에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물꼬로서 저는 그렇지만은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고 국회의장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임팩트, 시선,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대승적 견지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사위의 기본 기능이 행정부 견제가 아니요, 아닙니다. 행정부 견제가 아니죠. 행정부라는 말은 네,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집권자 예. 그거를 이제 다수당을 견제하는 네. 이런 역할이라고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여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것인데 국회 기능은 협치이고 그리고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받는 것인데 그리고 국회직은 모든 국회직은 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도 상임위원장도 그리고 간사들도 다 하다못해 위원들도 이제 상임위 보임을 2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1년 전에 2년 동안의 당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직에 대해서 표결까지 다 거쳐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무시하고 다시 뽑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께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실 필요 없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상임위원장들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특히 경제, 국방, 외교 관련된 상임위원장들을 저희가 다 드렸어요.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 힘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새로운 상임위원장 뽑을 때 그때 주장하시면 그때 합리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에 좀 맞고요. 저도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2년 후에 재구성을 할 때는 최소한의 다른 거는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게 주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당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2파전으로 이제 치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요일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도 좀 반영이 되고요. 조심스럽지만 좀 누구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타당의 선거를 뭐 우리가 뭐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만 지금 이제 1년 동안에 아까 우리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 365일이 저는 3,650일이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숨가쁜 그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아주 대치 상태로 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정권이 또 바뀌었고 새로운 분이 원내대표로 오면은 뭔가 협치하고 통합하고 타협하고 또 의논하고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좀 감히 한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법사위원장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영교 의원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김병기 우리 의원님은 뭐냐면은 유연하게 협상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아니 차라리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로 봐서는 더 협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는 집권당의 자세로서 우리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면서 이 원을 구성을 하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두 의원들의 발언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지금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 이제 표로 환산을 하면 한 34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좀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선거 박빙 선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신선한 제도입니다. 원내대표 제도가 도입되었던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갔는데 예전에는 원내 총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총재가 이제 지명하는 총재, 총무, 사무총장, 당 3명 이런 옛날 구시대적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이 당의 그 국회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172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처음으로 권리당원의 투표, 내가 당원이 돼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국회의원들의 대표를 뽑는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권리당원의 투표가 전체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이분 한 분이 훅 쳐지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별 영향이 없겠다고 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두 분이 워낙 출중하셔서 결정적으로 권리당원의 투표도 굉장히 큰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뭐 2번 정도 했는데요. 아직 뭐 특별한 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선을 패배한 정당이 수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정당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당선 집권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냈던 국민의힘에서 임시 방편으로 초선의 나이 어린 비대위원장을 옹립해서 올린 것이죠. 대선 결과 나온 이후에 비대위원장에게 당의 수습을 맡기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번 대선 패배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과 관련된 그룹들이 다시 당의 주인으로 나와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시대 역행적인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여준 대선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점을 명심하고 새롭게 쇄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뭐 말씀하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인데 어제 이제 재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김 위원장에 대한 어떤 혁신안에 대한 지지 의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변수랄까, 뭐 당내 여론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이 좀 될 것 같으세요?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참 선거를 패배를 하고 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를 뭐로 걸었냐면은 책임과 반성과 변화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을 제일 먼저 했는데 모든 책임이라는 건 뭐냐? 전쟁터에서 장수가 싸워서 졌으면은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뭐 김용태 위원장이 무슨 뭐 혼자 잘못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잘못한 거지. 우리 왜 그냥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책임을 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보자.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것이 지금 이 잘못했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탄핵도 있었고 계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추구에서 5대 개혁안이 나왔더라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좋았을 건데 예. 이것이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김용태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며칠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맡아달라. 새로운 지도부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 개혁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총의를 모아서 개혁안을 제시를 했더라면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바라보는 책임과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임기 연장하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5대 개혁안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녹여낼 것인가 이것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